저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 있는 신경과 장민욱 교수입니다. 주로 뇌질환과 관련된 진료를 보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치매 그러면 우울한 느낌밖에 안 들죠. 결국은 치료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막상 걸리고 나면 결국 가족들 전체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치매가 걸린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치매 그러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이겨내기 어려운 병이라는 느낌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료할 수 있는 치매가 있다는 거예요. 치매라고 해서 꼭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치매에 걸리더라도 예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치매도 있고 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치매도 있습니다. 게다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모두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매도 있죠. 이렇게 오늘 치매의 좋은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치매란 무엇일까요? 결국은 뇌가 망가져서 후천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일상생활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뇌가 망가져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제 치매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치매는 아니고요. 계산 능력이나 집을 찾아다니는 공간 능력 또는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는 판단 능력이나 단어들을 연상해야 되는 언어 능력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인지 기능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망가진다면 그것이 일상생활에 방해를 초래할 수가 있고 내가 원래 영위하던 바로 그 일상생활을 못하게 됐다면 그것이 계산 능력 한 가지만 되더라도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을 또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면서 간단한 계산을 꼭 해야 되는 점장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치매라고 해야겠죠. 이처럼 간단하지만 내 일상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인지기능 손상이라면 치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치매가 생기는 원인을 자세하게 안다면 이것이 예방 가능한 치매인지 이것이 치료해낼 수 있는 치매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치매의 원인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치료가 되기 조금 어려운 치매라고 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전두 측두엽 치매 같은 어려운 치매 이야기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치료가 가능한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혈관성 치매가 있어요. 혈관성 치매는 이 뇌가 망가지는 원인이 혈관 때문인 것에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의 대표적인 질환은 뇌졸중이 있죠. 이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것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데요. 혈관이 막히면은 뇌경색이라고 부르고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뇌경색과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치매는 얼마든지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터진 뇌출혈성 뇌졸중이 찾아왔고 이것 때문에 언어 능력이나 인지 기능에 손상이 와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왔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거나 적절한 시기에 혈종을 제거해주는 처치를 받으시면은 금세 치매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혈관이 뚫어주는 시술이 많아졌죠. 과거에는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제가 무척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혈관이 막혀서 반신마비가 찾아오고 언어마비가 찾아와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때 3시간 안에는 병원에 가야 그 혈관을 뚫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혈관이 막힌 지 24시간 정도가 경과되어도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점점 한두 시간 만에 계속 악화되어가는 치매 증상을 얼마든지 치료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뇌경색성
뇌졸중, 그리고 혈관이 터질 수 있는 뇌출혈성 뇌졸중과 관련된 인지기능 장애, 이런 것들은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 조금만 서두르신다면 치매 증상을 모두 다 말끔하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뇌는 굉장히 연한 재질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 기능도 굉장히 유연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뇌에 뇌경색성 치매가 발생이 돼서 인지기능이나 기억 능력이 많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라도 인지재활 치료를 한두 달 충분히 받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탄 지역에는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의 비율이 많은데요. 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아주 고된 이 사무 직종, 또 고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젊은 분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혈압이 올라서 뇌경색이 걸려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 뇌경색이 찾아와서 언어 능력을 소실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일찍 조기에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또 한두 달 정도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하면은 대부분 70~80% 이상 언어 능력이든 인지 능력이든 회복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젊은 게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더 빨리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뇌졸중에 걸려서 뇌가 망가지더라도 적절한 시기 동안에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 뇌는 유연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인지 기능을 소생시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운동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 언어 능력도 운동성 언어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남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감각성 언어 능력이라고 한다면, 나의 의견을 표현해내는 이런 말을 하는 능력이 바로 운동성 언어 능력인데요. 이 운동성 언어 능력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성 치매를 앓고 계시는 가족분들이나 혈관성 치매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 본인 스스로라면 이런 적극적인 언어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혈관성 치매는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또 이런 식의 치료만 받는다면 인지기능도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그리고 예방도 가능한 치매입니다. 우리가 혈관 건강을 잘 지킨다는 것은 혈관성 치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는데요. 혈관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고혈압이 찾아오고 있는지, 젊은 나이부터 콜레스테롤이 높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당뇨병이 생기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잘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검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이후에 폐경을 맞이하신 여성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중년 시기가 넘어가시는 남자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계속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혈압을 자주 재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 데이터를 잘 수집해 보라는 것이 제 오늘의 특별한 주의점, 또 당부드릴 말씀인데요. 나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고혈압 데이터입니다. 혈압을 자주 재보세요. 저도 피곤한 날에는 아침에 혈압을 재봅니다. 또는 전날 회식 때문에 과음을 했다거나 또는 좀 무리되게 밤을 새워서 진료를 한 날이라면 다음날 아침에 꼭 혈압을 재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지만 제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혈압이 높아진 것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런 점들을 내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 언제부터 혈압약을 먹어야 할지 쉽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혈압에 대한 관리 얘기를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보셔야 합니다. 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집에서 재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국가 건강검진에서 꼭 그 수치를 잘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높게 나왔다면은 왜 높게 나왔는지, 또 이 높게 나온 부분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한 번 높아졌던 거니까 내후년에 다시 한번 해보지, 이런 식으로 간과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6세 정도가 됐을 때, 벌써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데요. 7년 전에 저도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발견이 됐습니다. 직장 내에서 하는 직장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식이생활 교정을 좀 했었죠. 운동도 해보고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도 조금 줄여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이듬해에 다시 한번 재봤더니 역시 떨어지지가 않았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젊기 때문에 제 몸의 대사 능력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고, 또 제가 먹고 있는 식생활 습관이 썩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식생활의 개선을 먼저 해봤는데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바로 그 이듬해에 관찰하고서는 곧바로 이 고지혈증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체중을 좀 감량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2, 3년 안에 굉장히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잠시 동안 약을 끊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끊고 났더니 다시 또 콜레스테롤 혈증이 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한 2년쯤 뒤에 다시 발견을 해서 지금은 다시 또 조금씩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한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겠죠. 당시에 이제 당뇨 검사도 했었는데 당뇨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혈압을 측정해보고 자주 측정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혈액검사를 통해서 당뇨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현재 혈관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 흡연이나 음주를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손쉽게 그 위험 인자를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어렵기도 하죠. 실제로 저도 과거에 흡연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담배를 끊은 지 벌써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담배를 끊는 과정이 무척 어렵다는 점을 또 저희 아버지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보기도 했는데요.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쉽기도 합니다. 담배를 끊어본 경험을 대부분은 흡연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달 이상 담배를 끊어봤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 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부족할 뿐이죠. 내가 한 번쯤 시도해보고 2달 정도 담배를 끊으실 수 있다면 언제든 그것을 다 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금연 성공률을 10배나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약들도 나와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상의하에 또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아가시면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하시고 아주 고가의 약이지만 무료로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금연 또 절주와 같은 문제들을 잘 돌아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수칙이죠. 건강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혈압을 측정해보고 주기적인 피검사를 통해서 혈당과 고지혈증을 체크하고 나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 너무 과음을 하진 않는지 너무 흡연을 과다하게 하진 않는지를 살펴보는 이 정도의 생활 수칙만 지켜도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혈관성 질환의 80% 정도는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치매 얘기를 하는데 계속 혈관 얘기만 해서 좀 지루하시죠? 그런데 치매 전체 원인의 약 48%, 40%가 훌쩍 넘는 수준이 이 혈관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 혈관만 잘 지켜내도 앞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치매의 가능성을 40% 넘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혈관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른 나이부터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세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님 세대 정도는 굉장히 장수하는 시대가 도래할 텐데요. 해서 아마 백수하는 일들은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근데 뇌가 건강하지 못하면 오래 사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잘 챙기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매의 절반을 예방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나한테 찾아오고 있는 가짜 치매는 없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짜 치매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노인성 우울증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발생하면은 전두엽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집중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잠도 잘 오지가 않고 다음날 머리가 개운한 것 같지도 않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정말 치매가 와 있는 것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를 보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치매라고 해서 이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를 해보면 우울증인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환자분과 단 5분, 10분 정도만 대화를 나눠봐도 이분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삶을 대하고 있는지, 우울증적인 경향은 얼마나 강한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 잠깐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아주 손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는 항우울제, 약은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상당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우울증 약을 먹으면 그냥 깔아지기만 하고 처지면서 잠만 주무시게 되는 그런 종류의 약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기분만 좋아지는, 우리 뇌에서의 행복 호르몬이 많아지게 해주는 그런 바람직한 좋은 약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이 있다면 이 우울증 약을 적극적으로 한두 달 정도만 드셔보셔도 인지기능이 2배, 3배 이상 좋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가짜 치매를 구분해내는 것이 치매를 치료하는 또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나한테 찾아와 있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혹시 나의 감정 상태와 엮여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죠. 물론 치매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개는 우울증과 치매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우울증 치료만 잘 해줘도 금세 인지기능이 좋아져서 훨씬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짜 치매를 구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병원에 오셔서 단 5분, 10분 정도만 상담을 받아보셔도 손쉽게 진단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만큼 치매가 의심된다면은 치매 그거 결국 치료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치매가 아닌데 이런 선입견들을 조금은 버리시고 병원에 오셔서 한 번쯤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것이 가짜 치매는 아닌지 구분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의 대사성 질환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 전체적인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이 뇌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은 손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검사상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다면 갑상선 호르몬 약 단 하나를 한 일주일 정도만 복용해 봐도 뇌가 반짝 깨어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성 질환 중에서 우리 호르몬이 지배하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뇌하수체 쪽에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하수체는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다거나 뇌하수체의 염증 때문에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바이오리듬이 깨지면서 뇌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고 이것이 또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하수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병의 원인을 찾고 교정해 줌으로써 확실하게 그 치매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에서의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뇌하수체, 또 내 몸 전체의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갑상선의 호르몬 수치들을 계산해 봄으로써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치매인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사성 질환 중에 한 가지는 이 비타민이 결합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너무 편식이 심하거나 또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비타민 중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신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라면 역시 비타민 B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를 단 일주일만 복용하셔도 금세 뇌 기능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이 위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한테 특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위암 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 비타민에 대한 흡수력이 부족해지면서 특정 비타민이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빈혈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뇌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지기능 테스트를 하러 또 치매에 대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런 비타민 같은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편식이 심하거나 또 영양분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거나 약주를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식 섭취를 잘 못하시는 분들, 또는 속이 안 좋거나 위암을 앓았다거나 다른 특별한 문제들 때문에 음식 섭취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비타민에 대한 검사를 해보고 제대로 비타민을 섭취하기 시작한다면 역시 또 치매를 다 예방하고 치료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크게 3가지 정도의 질환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혈관성 치매. 또 혈관성 치매가 예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3가지를 말씀드렸죠. 고혈압을 자주 재봐라. 혈압을 자주 재보라는 것과 고지혈증과 당뇨에 대한 수치를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피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식생활 습관 중에 특히 이제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가 많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짜 치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성 치매, 즉 혹시 우울증이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질환성 문제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을 찾으셔서 5분, 10분 정도만 대화를 나눠보셔도 의사가 그 낌새를 알아채고 좋은 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약 단 2달만 먹어서 치매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말씀드린 대사성 질환 중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 수치라든지 또 영양소를 얼마나 잘 섭취하는지에 따라서도 치매가 올 수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모두 다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치매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들만 합쳐서 놓고 봐도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치매의 절반이 넘는 부분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다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치매라고 해서 꼭 안 좋다, 치매라고 해서 꼭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치료하기가 어려운 알츠하이머병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리고 또 전두측두엽 치매라든지 루이체 치매와 같은 치료가 어려운 노인성 치매인 경우는 어떨까요? 정말 말 그대로 치료하기가 어려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시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죠. 이 알츠하이머 치매만 봐도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5%에서 70%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 증상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약들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치매는 뇌가 처음에는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다가 우리 인지 기능을 흐리게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얼음판 위에 서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강바닥이 얼어서 얼음판 위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봄이 찾아오고 얼음판이 점점점 얇아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확 깨지게 될 텐데요. 깨지고 나서야 얼음판이 얼마나 얇아졌었는지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 얼음판이 웬만큼 얇아지기 전까지는 위에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죠. 인지 기능도 마찬가지인데요. 뇌가 망가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때까지는 인지 기능의 저하 그리고 일상생활의 방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많이 망가져야지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처음에는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일어나는 초기 수준만 하더라도 뇌세포가 어느 정도는 살아있어요. 뇌세포가 모두 다 죽어버린 다음에는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을 담당하는 또는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 머릿속에 있는 곳곳의 세포들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이 노인성 치매도 어느 정도는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 기술로 사용하는 가장 많은 약 중에 하나가 뇌 속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 쉽게 얘기해서 뇌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뇌 호르몬 중에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뇌 속에 많아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뇌세포가 이미 다 망가진 다음에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세틸콜린이 아무리 많아진들 뇌에서 그걸 갖다 쓸 만한 세포나 조직이 없는데 그게 많아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뇌세포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치매의 초기나 중기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아세틸콜린을 조금 먹어주거나 아세틸콜린이 뇌 속에서 조금 더 많아지게 해줄 수 있는 약을 섭취함으로써 뇌 기능을 훨씬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뇌가 늙어가는 걸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뇌는 망가지지 않을 것이고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그 남아있는 뇌세포들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런 치료들을 같이 병행한다면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만을 먹어서도 5년, 길게는 10년, 20년까지도 치매가 지연되고 또 좋은 인지 기능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성 치매라고 하더라도 아주 말기가 아닌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해봐야 하고 뇌를 활성화시켜서 뇌에 노화가 찾아오는 것을 계속 같이 예방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알츠하이머형의 치매도 약간의 증상의 호전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을 훨씬 더 함양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꼭 병행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아세틸콜린을 보충하거나 많아지게 해주는 치료 약제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약이 어떤 것인지는 직접 복용을 해보거나 적용을 해봐야만 알 수가 있겠죠. 약을 먹으면 속이 쓰려서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스티커처럼 몸에 붙여서 하는 이 아세틸콜린 호르몬 치료제도 있고요. 그리고 뇌의 이 퇴행적으로 변해가는 뇌의 퇴행적 변화를 조금 막아주는 개념의 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죠. 게다가 이런 것 말고도 최근에는 이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개념의 연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뇌의 노화를 확실하게 막아주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양제나 일부 건강기능식품들이 뇌의 노화, 또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항노화, 항염증, 또 항산화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라면 비타민 A, 비타민 E, 그리고 뇌기능 활성화에 좋은 비타민 B, 그리고 항산화 능력이 좋은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노화를 막아줄 수 있고 또 뇌에서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역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진행된 연구 결과들이 아직 나타나진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심증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비타민군을 잘 챙겨 먹는 것도 노화의 한 방법이고 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우리 몸의 지지를 또 우리 몸의 당뇨 수치 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죠.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에 걸려있는 환자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약을 먼저 먹어야 하지만 이런 병들이 실제로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올까 말까 하는 그 중간 지점에 계시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들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거나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메가3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드심으로써 조금 더 해결을 내실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점들이 모두 다 뇌의 노화를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뇌의 노화를 막는 방법으로서는 최근에 나온 이론 중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잠을 제대로 잘 자는 것이 단순히 몇 시간을 잤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잠을 깊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수면 1단계부터 수면 4단계까지 그 단계를 나눠서 비교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수면 1단계에서는 처음에 임면하게 되고 2단계까지 내려가면은 비교적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3, 4단계 수면까지 내려가면 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죠. 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3, 4단계 수면 단계에서 뇌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고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뇌 혈류 장막이 살짝 열리게 됩니다. 이때 뇌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의 배출이 원만하게 됩니다. 뇌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곧 뇌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뇌에 쌓여갈 수 있는 노폐물들을 잘 배출시키기 위해서라도 깊은 수면을 취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는 얼마나 깊은 수면을 취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평소 불면증을 좀 겪고 있다거나 수면에 대한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은 수면다원 검사라는 것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면은 내가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하룻밤 정도 시간을 내서 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시면요. 편안한 안락한 수면실이 제공되어 있는 수면다원 검사실에서 하룻밤 잠을 자면서 수면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서 수면의 1단계가 부족한지 3단계가 부족한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수면 교정 치료라든지 또 수면을 도와주는 수면 약물 치료 같은 것들 병행하면 수면을 깊게 취할 수가 있고 이 뇌와 혈류 사이의 장벽이 열려지면서 뇌에서의 노폐물 배출이 원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 중에는 뇌에서의 림프액의 순환도 활발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뇌에는 임파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뇌에도 임파선이 존재하고 이 임파선의 순환에 의해서 뇌의 노폐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죠. 매우 획기적인 연구 결과였는데요. 그래서 이 임파선의 순환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뇌에 노폐물을 쌓이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현재 가설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이 임파선의 흐름을, 뇌에서의 임파선의 흐름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을 잠을 깊게 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면을 깊게 잘 취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 뇌의 노화를 막고자 하는 이런 보조적인 수단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양제라든지 건강기능식품들을 잘 챙겨 드셔서 뇌의 노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서 뇌에서의 노폐물이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뇌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치매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노인성 치매,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뇌의 노화를 막고자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요, 뇌를 자꾸 쓰는 것입니다. 뇌의 기능은 교육 수준과도 비례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학교밖에, 국민학교나 소학교나 또 이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중고등학교까지 다 나오신 분들에 비해서 이 교육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 기능의 수준도 낮고 또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움을 많이 할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배움의 시기는 꼭 젊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해보고 내가 젊어서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
여건이 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도전해보고 배워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뇌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결국 뇌의 노화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치매가 걱정되시는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그냥 멀뚱멀뚱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지 마시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간판들 한 서너 개만이라도 외워보시라고요. 간판들을 서너 개씩 또 저 잘 되면 네다섯 개씩 외워보고 집에 도착했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내가 뭘 외웠더라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뇌를 한 번 더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뇌를 쓰는 거는 좋지 못합니다. 일 때문에 가족의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골몰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뇌가 건강해질 리가 없죠. 그거는 뇌를 쓴다고 할 수가 없고요.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뇌의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간판을 외워보는 것도 좋고 마트에 가서 한두 개 물건을 살 때에는 암산으로 숫자 계산을 해보는 것도 재밌죠. 좋아하는 노래를 자꾸 불러보면서 가사를 외워보는 것도 뇌를 쓰는 방법이고요. 또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운동에 도전을 해본다거나 뭐 꽃꽂이라든지 뭐 명상이라든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취미거리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뭐 당구를 한번 배워본다거나 볼링을 한번 배워본다거나 또는 필드에서 산책을 같이 할 수 있는 골프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배움거리에 도전하는 것 외에도 내 몸을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일입니다. 몸을 사용함으로써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뇌의 혈액순환까지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운동으로 배울 수 있다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을 배워보시고요. 또 정신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즐거운 취미거리를 한두 가지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모두 다 뇌의 노화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림프액의 순환도 좋아지고 또 뇌에 쌓여있는 노폐물도 줄어들게 만들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뇌도 더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치매를 다루고 계시는 가족분들,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치매 환자의 뇌의 노화 과정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이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음이 편안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 중에 누가 큰 병을 앓았다거나 지병을 심하게 앓아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굳이 그 안 좋은 소식을 부모님에게 바로 전달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집안의 소식은 가능한 감추시고 좋은 소식들 그리고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리들만 모여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고 고민거리 같은 것들을 부모님께 털어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함께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라면 같이 상의가 필요하겠지만 가능한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나누셔서 치매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이 환자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라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될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서 스트레스를 들이지 않도록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환자분께서 생활하시는 환경의 변화가 심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골에서 편안하게 농사를 짓거나 가볍게 동네 마실 다니면서 주변 지인분들과 부족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지내고 치고 계시는 어르신을 갑자기 도심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이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경우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변하는 환경의 변화가 이 나의 부모님이나 또 치매 걱정이 되는 그 환자분께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또는
그 동네에 사시는 다른 지인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자주 좀 들여다보면서 살펴드릴 수 있도록만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가능한 그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 모시고자 갑자기 도심으로 모시고 오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뇌의 노화를 막고 또 스트레스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소개까지 오늘 해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은 꼭 예방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건강 데이터들을 잘 수집해보고 또 나한테 좋은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인지 또 나의 감정 상태를 흐트러뜨리는 우울증과 같은 가짜 치매를 유발하는 것은 없었는지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잘 치료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나 전두 측두엽 치매와 같은 노인성 치매도 어느 정도의 뇌세포가 살아있다면, 치매의 초기나 중기 정도에만 해당된다면 이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각종 행동들과 또 뇌에서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각종 약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훨씬 더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치매의 진행을 10년이고 20년이고 더 늦출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매를 모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치매의 좋은 면, 치매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중에서는 이 가짜 치매를 유발하는 우울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